네, 오늘은 피렌체의 미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으로 로렌조 기베르티, 어, 르네상스의 향수를 뿌리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르네상스의 초기 발상지가 어디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뭐 이탈리아 이렇게 대략 버무려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피렌체입니다. 이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피렌체에 대한 향수, 그 피렌체가 인류 문화와 이 근세의 시작을 열었던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한데요. 그래서 15세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꽈트로첸토라고 얘기를 하죠. 이 꽈트로첸토의 피렌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부심과 거기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르네상스의 미술사를 시작하게 되지요. 물론 이제 꽈트로첸토를 앞서갔던 트레첸토라고 했죠. 이제 14세기에 또 이 지오토라든지 여러 이제 화가들이 나타나서 어떤 르네상스의 꿈을 꾸게 되지만 이 꿈이 꽃으로 피어나는 시기는 이 꽈트로첸토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발현을 해서 전성기 르네상스를 이루는 것을 이탈리아 사람들은 칭페체토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 피렌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예, 어, 이탈리아의 약간 북쪽이죠. 이게 약간 이렇게 로마로 친다면 좀 북쪽에 놓여 있는 이 토스카나 지역, 과거에는 에트루리아 지역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지역에서 새로운 어떤 문화와 문명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날 사람들은 르네상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이 피렌체라는 곳은 그런 르네상스가 꽃이 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피렌체라는 말은 그러니까 피오레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 피오레라는 말 자체가 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렌체라는 말은 꽃이 핀 도시, 꽃과 같은 동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피렌체의 전경은 사뭇 상당히 이렇게 중세풍의 고전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세 속에서 이렇게 르네상스가 태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황토빛이 이렇게 충만한 도시의 풍경은 실제로는 이게 중세 말기에 형성되었던 도시 풍경이고요. 거기에 우뚝 솟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라고 하는 두오모라고 그러죠. 이 대성당이 우뚝 솟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의 이 성당 앞에는 그 성당의 규모에 적절하게 상응하는 이 세례당이 하나 놓여 있는데요. 물론 이 세례당은 이미 중세 때 약 한 1100년경을 즈음해서 지어졌던 약간 고딕풍 혹은 로마네스크풍을 타고난 세례당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건축물에 르네상스의 예술가들이 장식을 가하게 되는데 이 장식을 가하는 이 사건이 르네상스를 열었던 드디어 어떤 꽃의 꿈을 꾸게 되었던 그 사건이라고 감히 이 과장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르당 건축물의 외곽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로마네스크식, 이탈리아 로마네스크식의 어떠한 이게 엄격하고 약간은 투박한 모습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리석에 그러니까 흑백의 대리석을 갖다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치장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의 어떤 그 근사한 어떤 근대적 모습과 유사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들어가 있는 아치라든지 혹은 이, 이 아치를 장식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건축적 이 장식들을 본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후기 로마네스크나 초기 고딕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임이 분명합니다. 이 건축물의 이 피렌체라는 도시는 뭔가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어떠한 예술품들을 헌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1401년쯤이에요. 그러니까 1401년쯤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꽈트로첸토가 열렸던 다음 해이기도 하죠. 이 해에 그 이 피렌체에서 막강한 부를 축적하고 그런 어떠한 산업을 운영했던 주 세력 중에 하나인 그 양모 수입업자들이 이 조합이 어, 예술가들에게 어떠한 공모를 냅니다. 이 공모는 뭐냐면 바로 이 세례당 산조반니 성당의 세례당의 그 문들을 장식할 수 있는 부조 예술품들을 주문을 했어요. 거기에 수없이 많은 예술가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인물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후에 두오모 성당의 돔을 건설하게 되는 브루넬레스키라고 하는 조각가 겸 건축가였고요. 또 한 사람은 로렌조 기베르티라고 불렸던 금속 생사 겸 조각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피렌체 출신으로서 되게 경쟁자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1401년에 이 공모가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거의 한 10명, 8명, 10명에 가까운 예술가들이 이 공모에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에서 뭐 4명을 걸러내고 뭐 마지막까지 갔었는데 그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브루넬레스키와 기베르티라는 두 예술가였죠. 그 두 예술가는 공모에서 제안한 어떤 규격에 따라서 이거 꽈트로폴리라고 그래가지고 고딕풍의 창문이라든지 벽감을 장식하는 그러한 문양 속에다가 어떠한 내용이 있는 조각 작품을 넣는 것이 그 공모의 숙제였고요. 이 과제들을 이 두 예술가가 수행해서 이 과제물로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두 개의 작품이 놓여 있는데요. 왼쪽 것이 브루넬레스키고 오른쪽 것이 기베르티의 것입니다. 이 두 작품이 마지막 최종 선발까지 올라가서 이 공모한 주최 측의 평가위원들은 서로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뭐 두 작품 다 훌륭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타일로 본다면 이제 후기 고딕 혹은 이제 중세 말기의 어떤 양식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 기베르트의 작품이 선정되어서 이 동쪽 문을 장식하는 이 사업을 기베르티가 따내게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전하는 것들에는 두 가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이 브루넬레스키는 원래 이게 공동 우승이었고 둘이 동시에 같이 작업을 하기로 했었다. 어떻게 보면 주최 측은 그것을 원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근거들을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베르티는 공동 우승이 아니라 실제 우승자는 자기였고 기베르티라는 사람이 하도 주장하기에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라고 자기 편으로 유리하게 얘기를 하지요. 하지만 결국 기베르티한테 이 작업이 맡겨졌었고 이것이 동쪽문을 제작하는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143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 25년 이르기까지 기베르티는 동쪽문을 제작을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다음에 이어서 또 한 번의 그 의뢰가 들어오는데 이 의뢰는 공모가 아니라 기베르티한테 직접 의뢰가 왔고요. 이것이 바로 이 세례당, 같은 세례당의 북쪽문을 장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이 천국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포르타 델 파라디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기베르티가 붙인 것이 아니고요. 그의 한참 후배였죠. 이 미켈란젤로가 이 문을 바라보면서 이 천국의 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이 기베르티에서 시작되었던 이 조각의 르네상스가 도나텔로를 거쳐서 중간에 그다음 이제 미켈란젤로로 연결되는 그러한 역사적 전개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문은 그 청동 작업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청동 위에다 이제 금박을 씌우는 것으로서 이제 마감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작업은 과거 첫 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봤죠? 브루넬스키와 기베르티가 서로 경쟁해서 했던 그 문이 아니라 이제 기베르티가 단독으로 의뢰 주문을 받아서 만들었던 이 문은 과거의 것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일생을 다루는 어떤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28개의 그림판으로 장식을 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이제 구약성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방주에 이르기까지 그 구약의 중요한 사건들 10개를 하나의 패널로 몇 개의 패널로 나눠서 그 작품의 이야기, 그러니까 작품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패널들의 주위에는 어떤 구조 장식 같은 것들을 더 덧붙여 넣어가지고 상당히 어떤 화려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정연하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한 르네상스의 독보적인 작품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기베르티의 그 천국의 문의 한 작품, 그러니까 한 패널을 가지고 좀 더 깊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기벨티의 이 작품은 뭔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냐 하면 에덴에서의 추방과 가인과 아벨의 싸움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림 자체를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장면, 그러니까 여러 개의 시간을 한 개의 패널, 그러니까 그림판 위에다가 옮겨 놓은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한 분석을 본다면, 이 그림판 안에는 이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쫓겨나서 움막을 짓고 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둘의 어떤 사랑으로 인하여 태어난 두 아이가 이 카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 어떤 그러한 어떤 나누어진 분업화된 어떤 그 직업을 여기 밑에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둘은 자신들이 거둬들인 결실을 가지고 신께 그러니까 제물을 올리는 그러니까 제단에서 불을 피워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또한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흠양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 가인의 제물이 흠양되지 않고 아벨의 것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신이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분노한 그 처다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어떤 살인 사건, 최초의 살인 사건이자 최초의 범죄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후로 가인이 떠나는 장면, 그리고 이제 신이 나타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동생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데 그것을 왜 저에게 물어보십니까?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성서적인 이야기들을 이 그림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래서 가운데 중앙선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지는데 이러한 구도를 잘 보시면 성경에서의 그 글로 쓴 텍스트들을 보면은 이제 컬럼이라고 해서 양쪽으로 나눠져서 글줄기를 이렇게 구성하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기베르티의 방식은 이 이야기 자체를 갖다가 마치 성서의 양쪽 컬럼이 있는 것처럼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 사건들을 나누자 보면 이렇게 왼쪽에 두 개의 사건, 오른쪽에 세 개의 사건으로 또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실 것은 뭐냐 하면 이 시간상 먼저 일어난 사건들은 위쪽에 그리고 시간상 가까운 쪽에 최근에 발생하는 것은 아래쪽에 하면서 그 위치 구도상으로서 사건의 전개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좀 더 깊숙이 보신다면 먼저 일어난 사건은 원경에 그러니까 먼 곳에 그려져 있고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 가까운 쪽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화면으로 분할된 이 그림은 왼쪽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다가 오른쪽 위에서부터 다시 그 아래로 내려가는 순서대로 그림을 읽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모든 패널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작품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마치 책을 읽듯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어떤 그러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은 마치 회화가 원근법을 채용해서 멀고 가까움을 갖다가 표현한 것처럼 이 작품은 조각에서 회화에 더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기베르티는 미술사상 그 릴리에브 바소, 그러니까 저부조라고 하는 개념들을 완성시키면서 이 저부조를 통해서 어떤 공간을 형성할 수 있었던 마치 헤어와 같이 어떤 색깔의 명암 차이라든지 크기 차이로서 공간을 형성했었던 것을 그대로 조각에 적용했던 첫 사례 중에 하나로서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첫 사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임의적으로 행했던 이러한 원근법적 방식을 갖다가 굉장히 체계적인 상태로 만들어 놨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베르티가 갖고 있었던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작품이 갖고 있었던 그 원근법적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베르티가 잘못 보면 기베르티의 이 원근법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 같지만 사실 기베르티의 원근법은 그의 상대자였던 브루넬레스키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브루넬레스키의 원근법을 자기 자신이 도용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이 르네상스는 경쟁과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에 대한 서로의 어떤 벤치마킹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런 어떤 르네상스의 풍성한 미술 세계를 만들어 나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